자, 일본 역사 정말 길고 복잡하죠? 근데 오늘은 딱 핵심만 짚어볼 겁니다. 고대 국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사무라이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이 되기까지 군더더기 싹 빼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그 결정적인 장면들만 빠르게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딱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할게요. 첫 번째, 고대 국가의 성립. 두 번째, 무사가 지배한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동의 근현대와 오늘날. 천황의 시대에서 무사의 시대로, 그리고 근대 국가로 넘어가는 이 큰 흐름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파트 고대 국가의 성립입니다. 아직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던 시절이죠. 그럼 이 흩어져 있던 부족들이 어떻게 천황을 중심으로 뭉치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의외로 바다 건너 바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기원전 3세기 야요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야마타이국,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벼농사로 시작해서 점차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나중에는 화려한 귀족 문화를 꽃피우기까지 거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이란 나라의 기초가 닦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쌀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이 들어오면서 일본 사회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됩니다. 사냥하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인구가 늘고 마을이 생기고 이게 바로 최초의 작은 국가들, 쿠니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거죠. 이 수많은 쿠니들을 휘어잡은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야마타이국입니다. 재밌는 건 이 나라에 대한 기록이 일본 측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중국 역사책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주인공이 바로 주술사 여왕 히미코입니다. 중국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녀는 귀신을 섬기는 도로서 사람들을 다스렸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히미코는 주술 같은 종교적 권위로 사람들을 휘어잡았고 그게 곧 정치 권력이 됐던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슈토쿠 태자 같은 인물들이 불교나 중국의 정치 시스템 같은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바로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리고 645년 다이카 개신으로 모든 땅과 백성은 천황의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마침내 일본이라는 국가의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이때 쇼토토 태자가 중국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아주 유명하죠. 해가 뜨는 곳의 천자가 해가 지는 곳의 천자에게. 이거 정말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중국 황제한테 나도 너랑 똑같은 천자야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린 이제 너희 속국 아니야 라는 독립선언이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천황 중심의 국가는 그럼 영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제 권력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붓을 든 귀족이 아니라 칼을 든 무사, 바로 사무라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 파트, 무사가 지배한 시대로 넘어가 보죠. 아니, 그럼 천황의 힘은 왜 약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까지 제대로 통제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지방의 땅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뭘 했을까요? 바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용병들이 바로 사무라이의 시작이에요. 결국 자기를 지켜주던 칼이 어느새 주인을 위협하는 힘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무라이 세력을 하나로 모은 리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엽니다. 막부는 쉽게 말해 무사들의 정부고 그 우두머리가 바로 쇼군이에요. 이때부터 천황은 그냥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쇼군이 됩니다. 이게 무려 700년이나 이어져요. 물론 그 700년이 다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100년 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전국시대가 있었죠. 이 혼란을 끝낸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노부나가가 시작하고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이에야스가 마무리를 지은 그야말로 역사의 릴레이였죠.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뭘 했냐면 농민들한테서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싹 다 뺏어버립니다. 명분은 이제 농사나 열심히 지어라 라는 거였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죠. 바로 반란 가능성을 없애고 칼을 쓰는 계급, 즉 사무라이와 그렇지 않은 계급을 확실하게 나눠버린 겁니다. 이제 사무라이는 명실상부한 지배계급이 된 거죠.
마지막 주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지방 영주들, 즉 다이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 산킨코타이 제도 같은 거요. 또 아예 나라 문을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을 펴니다. 이런 철저한 통제 덕분에 일본은 250년이 넘는 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250년간의 평화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그 잠을 깨우는 아주 거대한 충격이 오거든요. 이제 일본은 봉건국가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세계 열강들과 경쟁하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본 역사상 가장 빠르고 격렬한 변화의 시대,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 충격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끄는 검은 증기선, 이른바 흑선이 도쿄 앞바다에 나타난 거죠. 대포를 앞세워서 나라 문 열어 하고 압박하는데 250년 동안 칼만 쓰던 사무라이들 눈에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러다 나라 망한다는 위기감이 일본 전체를 뒤덮었고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그 위기감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대한 혁명으로 폭발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 전체를 그냥 포맷하고 새로 깐 거예요. 쇼군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다시 천황이 중심이 되고 사무라이고 농민이고 다 똑같아지고 수백 년 된 시스템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뒤집어 엎은 정말 엄청난 대개혁이었죠. 그럼 이 개혁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딱 네 글자, 부국광병이었습니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키운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죠. 서양 기술을 닥치는 대로 배우고 공장을 짓고 신식 군대를 만들고 이 모든 건 서양처럼 강해지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국가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헌법도 만듭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좀 이상해요.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며 침범할 수 없다. 모든 권력을 다시 천황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겁니다. 이게 나라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를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죠. 강해진 군사력은 결국 밖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부국강병이 제국주의로 변질된 거죠. 청나라랑 싸워서 이기고 러시아랑 싸워서 이기고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결국 한국을 병합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마침내는 미국과 태평양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길었던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고 그렇게 폭주하던 대일본 제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전 후 일본은 180도 바른 나라가 됩니다. 미국 주도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데 특히 이 구조가 핵심입니다.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군대도 갖지 않는다. 바로 어제까지 강한 군대를 외치던 나라가 이제 군대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군국주의와의 완전한 이별 선언이었죠.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닙니까? 신적인 존재였던 천황을 숭배하던 제국에서 전쟁을 아예 포기한 국가로. 일본의 정체성은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력이 계속 강해지는 지금 전쟁을 포기한다는 이 헌법 구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일본이 마주한 역사의 과제일 겁니다.